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저는 노은지입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오늘도 뉴스 카운트다운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소식만 살짝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사진인데요. 한 국무위원이 여당 의원에게 합당 미략 관련 메시지를 보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생방송 중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도 10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10위부터 만나보시죠. 네,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이 수면 위에 오르기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박나래 씨 자택의 절도 사건인데요. 최근 항소심 공판에서 절도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혜영 기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합의를 좀 시도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그러면서 반성을 좀 했고 선처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네요. 네,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요, 박나래 씨의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라는 말도 했었는데요. 네. 어제 그 항소심에서는요, 진짜 굉장히 잘못을 했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요. 박나래 씨가 지금 매니저와의 이런 불화 때문에 곤욕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 앞서 이 절도 사건은 굉장히 박나래 씨한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했었던 일화가 있었거든요. 네. 박나래 씨 측에서는 굉장히 절대 선처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예. 어제 보면은 A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박나래 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는데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박나래 씨 측이 이렇게까지 말한 거를 보면 사실 절대 합의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피해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약간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됐는데요.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면 사실 절도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조금 법정이라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었긴 하지만요. 앞으로의 이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점이 좀 궁금하던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박나래 씨가 거부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서 선처해달라. 재판부가 이런 이유로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선처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즘 재판부의 판단 기조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거는 엄한 판사님 만나면요. 오히려 이거를 피해자가 지금 용서 안 해준 거를 가지고 피해자 탓을 하면서 선처해달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도 있는 말이에요. 네. 물론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내가 합의를 보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쪽에서 안 받아준 거고 나의 이런 노력은 봐주세요 이런 의미로 아마 재판부에서도 선회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렇지만 피해자의 합의 의사, 용서, 그리고 피해 회복 이런 것들은 이런 상습적인 절도범들의 어떤 양형 요소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았다,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피고인의 잘못이 피해자에게 그만큼 큰 피해를 끼쳤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박나래 씨가 공탁도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네.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 공탁을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하는 게 있었냐면 이른바 기습 공탁이라고 해서 판결문이 나기 전에 갑작스럽게 공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나는 이 공탁 안 받겠습니다. 저는 합의 원하지 않고 선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이렇게 공탁하고 노력했으니까 이거 양형 요소로 참작해서 선처한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네. 올해 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해서 이런 기습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선처해주지 않는 쪽으로 지금 기조를 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은, 이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나래 씨 둘러싸고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의혹도 가장 핵심 의혹 중에 하나이죠. 최근에 주사이모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직접 입장을 내면서 주목을 받았던 일명 주사이모가 개인 SNS 팔로잉 목록이 공개되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혜영 기자께 좀 여쭤볼게요. 누가 포함이 됐길래 이게 또 논란인 건가요? 지금 이 주사이모의 팔로잉 된 사람만으로도 지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는 난 절대 이 사람이 왜 나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그 이후에 모든 게 다 지워졌다가 새로 다시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목록을 보면 방송인 전현무 씨가 있고요. 박나래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박나래를 통해서 주사이모를 소개받았다라고 하는 의사 A 씨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통화한 적이 있어요. 홍성우 씨. 네네네. 일명 꽈추경. 네, 그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박나래 씨의 이런 주사이모의 약간 이런 이상한 행태를 취재한 그 취재진들도 있단 말이죠. 네. 취재진 보도 프로그램 네. 취재진까지도 네네네. 팔로우를 했군요. 그래서 저는 예. 이거를 보면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희를 주목하고 있어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이긴 했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지점은 전현무 씨입니다. 예. 왜냐하면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고 본인의 의료 진료 기록까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은 다 뺐는데 박나래, 전현무 그리고 키이 씨가 있단 말이죠. 근데 주사이모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굉장히 심경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심기에 따라서 다 거짓말이다. 다들 분칠한 것들은 믿으면 안 돼. 이런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을 끌기 위한 요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사실 네. 이 대목에서 가장 지금 괴로운 건요. 전현무 씨예요. 전현무 씨요? 네, 왜냐하면 계속 지금 모든 것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 거에서 본인이 괴롭거든요. 그래서 소속사한테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지금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히 전현무 씨는 괴로울 것 같다라고 했더니 소속사 측에서도 상당히 난감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왜 들어갔냐라고 사실 전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소속사도 약간 당황해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주사이모라는 분이 계속해서 본인의 심경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연예인들에 대한 목록은 계속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팔로우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로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의 10위로 한번 만나봤고요. 이제 9위로 넘어갑니다. 코스피가 연일 고공행진 중인데요. 오늘은 장중 5,300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강세가 한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하면 바로 이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배우 전원주 씨입니다. 하이닉스 그 주식 있으세요? 난 손해는 안 봤어. 얼마 보셨습니까? 그건 나중에 조용히 할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빨리 샀다 빨리 팔려고 그러면 안 네. 돼요. 지그시 가지고 있단 만약에 떨어져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올라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전원주 씨가 SK 하이닉스 보유자인 것은 많이들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투자했던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2만 원대, 2011년에 2만 원대에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가가 90만 9천 원이거든요. 구자영 부장님, 네.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지금 만약에 계속 갖고 계시다면. 네. 결과만 놓고 보면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시점을 한번 보시죠. 2011년에 매입을 했고 오늘이 지금 2026년이니까 무려 15년 동안 장기 보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좀 눈에 띄는데 SK그룹에서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전에 또 매입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이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호황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황기도 겪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더 떨어질까 이 공포에 매도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 그런 부침 없이 16년 동안 한결같이 SK 하이닉스 직원들의 능력을 믿고 예.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활황이 된다라면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결과가 상당히 높은 수익률로 이 전원주 씨에게 돌아간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부러울 수 있습니다만 네. 15년 이상의 긴 시간을 믿고 투자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 성과로 이어졌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부럽긴 한데 저는 15년을 갖고 있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전원주 씨의 어떤 놀라운 철학들이 좀 있는데요. 투자법에 이목이 쏠리는 건 좀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 저희 채널A 행복한 아침에 출연해서 선택 기준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 듣고 오시죠. 회사를 봐야 됩니다. 네. 회사. 회사가 단단한 회사인가. 또 나를 거느는 사람이 인상을 봐야 됩니다. 인상이 인상을 푸근해야 봐요? 됩니다. 자기 인성을 가지고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주식을 잘 골라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권하는 사람의 인상을 보라. 이것도 좀 특징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동학 최고님, 네. 혹시 주식하실 때 권하는 분의 인상 보시나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는데 아, 그러시군요. 네, 주변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만의 철학과 가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복불복일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원주 씨의 경우도 본인이 아마 이제 개인의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추천 받았던 종목, 그 회사들을 본인이 받고 아마 그 지점에서 실패했던 사례가 크게 누적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게 되고 실제로 저번에 5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하이닉스 얘기했는데 4,000%가 올랐다면 1000%면. 근데 그때 당시에 본인의 어떤 이 사촌 동생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사촌 동생은 본인이 볼 때 뭐 푸근했나 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버틴 결과 아주 좋은 뭐 성적을 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실패하지 않았던 본인만의 어떤 개인적 어떤 성적 가지고 지금의 투자를 쭉 이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원주 씨가 특히 하이닉스 주식을 사게 됐던 배경을 좀 밝혀서 이것도 관심이 가던데요. 남혜연 기자님, 네. 그 재테크 강의를 하러 회사를 갔다가 직원들을 좀 만났나 보네요. 네, 약간 그날의 기분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직원들이 아마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선택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예. 전원주 씨가 주식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금을 많이 사라고도 정말 많이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금도 갖고 네, 계시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금이 금고에 가득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장이 우리 집 앞으로 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발언이 조금 약간 위험하지 않나. 네.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요. 그리고 부동산은 무조건 금매로 사라라고 약간 그 정말 저는 제2의 직업으로 지금 요즘 예.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 유튜브에서 사실 요즘 외모 가꾸기 한창이십니다. 네. 약간 뭐 보톡스를 맞거나 병원에 다니시거나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이런 금융 투자를 따로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약간의 그 하이닉스 직원들은 요즘 되게 호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인스타나 SNS를 보면은 내년도 하이닉스 직원들의 주차장이 모습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고급 스포츠카만 쫙 깔려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아, 있거든요. 가상에 아마 그럴 네네네. 것이다라는. 왜냐하면 다들 돈을 되게 많이 벌었을 것이다 하는데요. 네. 그날 이제 하이닉스에서 직원들하고 밥을 먹었을 때 굉장히 뭔가 이 직원들의 표정도 너무 좋고 밥도 잘 먹었다. 약간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인상이 푸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그 직원들의 약간 분위기가 이 회사는 믿고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 구정 부장님 하실 말씀 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전원주 씨의 이 투자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아무리 그 추천해주는 사람이 인상이 푸근하더라도 그 얘기만 듣고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분이 실제로 하이닉스 주주총회장에 가서 주주총회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어떻고 하이닉스의 기업의 전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듣고 확인한 후에 이 주식을 매매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해도 될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확인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 신뢰가 깊었고 그 깊은 신뢰 속에서 이 15년이라는 이 긴 장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막대한 수익이 돌아온 것이지 부하 뇌동매매라고 하죠. 누가 어떤 좋은 그 호재가 있더라. 그 얘기를 듣고 샀다가 그 네. 호재가 현실이 안 되면 금방 실망해서 팔고. 근데 이런 분들이 저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직접 그 회사에 가서 보고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 주식을 사야 저렇게 전원지 씨처럼 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사실 주식 투자하려면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해야 되긴 하니까요. 전원우 씨의 투자법도 좀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9위였고요. 이제 8위로 넘어갑니다. 네, 데뷔 50주년을 맞은 낭만 가게 가수 최백호 씨 소식인데요. 먼저 최백호 씨의 대표곡부터 듣고 오시죠. 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려 바닷가에서 올모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거친 바다를 달려라 영일만 친구야. 이제 네 나이가 되면 지나간 모든 것이 낭만이다. 낭만이라고 일도 없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내 하나라도 그렇게 낭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대표곡이 워낙 많고 또 낭만에 대하여라는 대표곡 때문에 낭만 가객이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리는 최백호 씨인데요. 얼마 전에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연세도 꽤 됐을 상태인데 3시간 동안 무려 25곡을 불렀다라는 얘기가 전해져요. 허주연 변호사님, 저도 지금 여기 한 100분 서 있으면 목소리가 막 떨리는데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있는데 2시간 공연을 하고 나면 그 뒷모습을 비춰줄 때 막 누워가지고 있으면은 막 물도 먹이고 막 스태프들이 와서 옆에서 물수건도 대주고 이럴 정도로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큰 모습 보거든요. 예. 아이돌 가수들은 젊잖아요. 그런데 최백호 씨 50년생입니다. 75세의 나이인데 50주년 기념 공연에서 무려 3시간 동안 이렇게 25곡이나 부르면서 무대를 꽉 채웠다는 거는 그야말로 최백호 씨가 보여주는 무대와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관객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사실상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최백호 씨가 원래는 뭐 소주 20병 정도 드실 정도로, 그러니까 둘이서 그 정도 드실 정도로 술도 많이 드시는 주당이고, 뭐 예전에 마라톤 했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본인이 그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목소리도 굉장히 힘있고 탄탄한 몸을 가지신 분이고 건강 관리도 굉장히 술, 담배 예전에 끊고 노력하는 분이셔서 건강에 좀 자신 있는 그런 모습이 분이셨지만 네. 최근에 또 투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 그쵸. 몸무게가 무려 15kg 정도 빠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라고 하는데 네. 그 와중에 이렇게 콘서트 3시간을 내리 서서 관객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멋진 무대를 보여준 겁니다. 예. 최백호 씨가 투병했던 병이 비결핵성 항산균증이라는 병이라고 하는데 네. 결핵이랑 비슷한데 결핵은 전염이 되지만 이건 전염이 되지 않는 병이어서 신약 개발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독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을 먹고 너무 몽롱해서 식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살도 빠지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약을 끊고 병이 괜찮아진 지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젊었을 때 워낙 건강하셨던 덕분인지 지금도 새벽 6시면 일어나서 작곡도 하시고, 그리고 대중 앞에 내놓지 않은 미발매 곡만 무려 60곡이 넘는다고 하고요. 네. 산책하고 책 읽고 가사 쓰고 자기만의 루틴을 지켜가는 이 생활 습관이 이 3시간 동안의 콘서트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투병 때문에 좀 살이 많이 빠지셔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좀 회복해 가시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콘서트에서 공개된 노래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발매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같은 얼굴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노래인데요. 이게 약간 정치색을 띠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빨간 쪽이니 파란 쪽이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이잖아요. 남혜영 기자님. 네. 이거 사실 되게 듣고 싶긴 한데 아직도 결정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도 결정을 못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최백호 씨 하면 정말 낭만 아니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맞는데 예.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직설화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드시겠다 했는데요. 최백호 씨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76세가 되도록 50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이런 하지 마라라는 말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듣는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너무 강하잖아요. 가사 내용이요. 네, 강하고 그동안에 최백호 씨가 드러냈던 뭐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건 좀 알 수는 있겠지만 음악으로는 절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 약간 무섭기도 하다, 세상이 무섭기도 하다라는 이런 말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예. 그냥 나는 노래만 하고 싶을 뿐이다라면서 약간 이 노래에 대한 애정을 좀 드러냈었습니다. 예. 최백호 씨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 같은 얼굴이라는 노래가요. 사실 이미 몇 년 전에 완성이 됐었고 또 노래 주인도 따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최백호 씨가 현충일 추모 공연에서 순국 선열의 넋을 위로하면서 부른 바로 이 노래의 원곡자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의 원곡자가 가수 양희은 씨인데요. 근데 미발표 곡인 같은 얼굴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노래가 이미 완성이 됐었고 양희은 씨에게 먼저 제안이 갔다고 하는데요. 이동학 최고님, 양희은 씨가 거절을 한 것 같아요. 가사 때문에요. 네, 너무 세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공개되어 있는 가사를 보니까 네. 사실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아요. 제 빨간 느낌에는. 쪽이니 파란 쪽이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대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지지하는 정당이 없지만 선거 때마다 그냥 이쪽 저쪽을 찍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다 원하시는 거는 뭐 자기가 지지하는 쪽의 승리도 원하시겠지만 정치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좋은 결과를 국민들께 좀 선사해주고 실제 그런 걸 또 보람 삼아서 정치적으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으실 텐데 아마 증오하고 비난하고 서로 상대방을 사법적 권력으로 그냥 올감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기 위한 그런 싸움으로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을 좀 반영해서 저런 가사들, 노래들 이렇게 나온다면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정치권에서도 앞에서는 싸우지만 모르긴 몰라도 가슴 아리를 하는 정치인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 현실을 좀 넘어설 때 더 좋은 어떤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런 노래가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양희은 씨가 아마 저 노래를 부른다면 그 분위기와 이 본인이 가진 음색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예. 사실 두 분 다 워낙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어느 버전이든 발표가 됐으면 하는 노래인데요. 최백호 씨가 이렇게 정치색이 너무 강해서 발매를 고민하고는 계십니다만 지난달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색을 좀 띤 발언을 하시기도 했었어요.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싸워대느라 난장판이다. 좌우를 떠나서 정말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자영 부장님, 네. 이 말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일까요? 이 최백호 씨가 오직 답답했으면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앞서 이 노래 가사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 색깔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자기 편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다르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이 적대시하고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될 이 뭐 적 이상으로 대하고 있는 이런 행태 네. 이걸 지켜보는 다수 국민이 지금 저렇게 조마조마한 심정 그리고 부끄러워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낭만 가객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좀 그 살만한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눈으로 보는 현실이 너무나 이 편이 갈려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백호 씨는 앞서서 이제 테스 형을 부른 선배 가수 나훈아 씨에 대해서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나훈아 씨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젊었을 때는 나훈아 씨 노래를 안 좋아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나이가 어느 좀 들면서 나훈아 씨 목소리가 딱 오기 시작해요. 나이 든 사람만이 어떤 느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훈아 씨가.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완전히 휩쓸었겠죠. 네, 젊을 땐 별로 안 좋아했다. 아주 솔직한 얘기였는데 그런데 나훈아 씨가 왜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남혜연 기자님, 뭔가 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 때문에 좀 깨달음을 얻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너무 성격이 다르잖아요, 두 분이. 그러니까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직설적이고 좀 강렬한 인상이라면 최백호 씨는 약간 서정적인 느낌인데요. 예. 이게 과거에는 정말 그런 모습이 본인과 맞지 않아서 싫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또 이런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계속 이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사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아마 이 노래를 부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조금 저는 그 최백호 씨의 이 테스 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버전이 다를 것 같긴 하지만요. 네. 약간 이걸 부르시면서 또 기분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배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에는 앞선 선배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의 음악을 좋아해주는 후배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요. 저는 약간의 앞으로도 그 최백호 씨의 그 나훈아 씨 노래를 좀 자주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훈아 씨는 테스 형이고 나는 그럼 토니 형이 어떠냐, 플라톤을 따서 토니 형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철학이 담긴 노래도 좀 나왔으면 싶습니다. 오늘의 8위였고요. 이제 7위를 공개합니다. 네, 서울의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희 채널A 기자가 직접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장님, 꼬마 김밥 몇 개 나와요? 6개. 그 꼬마 김밥 하나 주세요. 꼬마 김밥? 네. 4,000원이에요, 이거는? 이거 3,000원짜리. 3,000원. 4,000원짜리는 달라요? 깻잎. 아, 깻잎이 있어서. 그러면 이건 10,000원이에요? 여기 8,000원 더 있는데. 그냥 꺾었잖아, 아이고. 15,000원 섞어달라고. 그러면 10,000원이요. 내가 8,000원인데 왜 10,000원 받냐고. 좀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지난해 11월에도 이렇게 순대를 시켰는데 가격이 8,000원이라고 했는데 고기를 좀 주더니 10,000원을 받겠다라고 했었고요. 저희 취재진이 다시 가봤더니 3,000원짜리 김밥을 꼬마 김밥을 시켰는데 깻잎이 들어갔다고 해서 4,000원을 받았다. 근데 메뉴판은 제대로 안내가 안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허주연 변호사님, 영상 지금 같이 보셨는데 바가지 논란 불거진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소비자로서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기자들이 저렇게 가서 취재했을 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광장시장의 홍보 효과는 대단했을 것인데 아직까지 일부 상인들이 과거의 행태를 똑같은 수법으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1월에 불거졌던 저 이른바 순대 바가지 논란, 저 때와 지금 수법이 똑같은데요. 네. 메뉴판에 그때는 표시가 돼 있었어요. 8,000원 순대 8,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순대 주세요라고 했더니 10,000원이라고 해서 우리는 10,000원짜리 순대 시킨 적 없다라고 했더니 고기 섞어주지 않았냐. 그런데 저희는 고기 섞어달라는 요청한 적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섞어줬으니까 10,0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10,000원짜리를 강매했던 수법이거든요. 네. 지금 똑같습니다. 꼬마 김밥 시켜서 3,000원이라고 했는데 깻잎 한 장 추가한 건 4,000원인데 이번에는 메뉴판에 가격 표시 안 하고 미리 고지하지 않고 깻잎 김밥을 이른바 강매를 한 겁니다. 명백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고요. 특히 우리가 사기라는 것이 뭔가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해서 속여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네. 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 안 했을 때, 고지하지 않았을 때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봐서 이 중요한 내용을 말 안 하고 파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해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뭐 1,000원, 단가가 1,000원, 2,000원 이러다 보니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득이 늘어나면 그리고 설령 1,000원이 아니라 1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안 찾게 되면 결국에는 광장시장 모두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빠른 개선이 지금이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광장시장의 노점이 198개나 된다고 하고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또 일부 점포의 문제인데 광장시장이라고만 나가니까 사실 좀 제대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까지 좀 피해를 입는 상황이거든요. 구자원 부장님, 네. 이거는 이제 다른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거니까 어떻게든 좀 근절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그 상인회 자체의 그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정량, 정가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즘은 메뉴판에 그림을 다 넣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면 어느 정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예. 또 광장시장에는 외국인 그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즐겨 찾는 외국어로 된 이 메뉴판도 구비를 해서 외국인들도 착오하지 않도록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이만큼의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이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자정 노력이 먼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관계 당국이 네. 불시의 검문에서 만약 한 번이라도 다시 저런 이 악덕 상흔이 발견이 된다라면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도 적용을 해서 이번 기회에 광장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래시장 어디를 가더라도 예. 믿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관계구청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점포의 문제라는 점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7위였고요. 이제 6위로 넘어갑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한 국무위원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합당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포착된 메시지라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거다 하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기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총리 빈소에서 두 분이 이제 공동 상주로 함께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저 와중에 또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문자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문자인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뭐 합당할 경우에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해야 된다. 이 발언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알리는 이제 보도 자료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메시지를 보낸 건데 미략 물음표가 붙어 있긴 합니다. 미략 여부를 밝혀야 된다. 당명 변경 불가. 나눠 먹기 불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민주당 의원이 답장을 보내려고 작성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지방선거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보냈을 것 같은데요. 이동학 최고님, 미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이제 합당에 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될 것이고 지금 상중이기 때문에 상 이후에 아마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든 거를 투명하게 열어놓고 논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물밑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100% 모든 걸 다 공개한다고 해서 또 좋은 것이 아니고요. 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당원들과 또 국민들 모두가 또 다 굳이 알아야 되지 않아야 될 내용까지를 포괄해서 다 투명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에 아마 이제 이 협상을 하는 협상단이 꾸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2대2든 3대3이든 그런 방식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공개할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합의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더 특히나 또 상중인데 물밑에서 이러한 일들이 오가고 있고 뭔가 밀실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과정 자체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그러면 통합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도부에 일임을 하고 이 지도부에서도 저런 사례들이 막 삐져나가지 않도록 잘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쪽 당사자들 그리고 특히나 당원들이 이 과정에 서로가 증오감을 품게 되거나 또 서로를 배척하게 되거나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되면 사실은 통합은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후 1시 50분에 이게 간 문자니까 뭔가
어제 낮에 한창 업무가 진행되던 와중에 오간 문자 내용이었는데요. 이현종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미략 물음표 다음에 등장하는 게 타격 소재라는 거잖아요. 네. 저렇게만 있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현종 위원 보시기에는 저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합당 문제가 여권 내에서 좀 깊숙이 토론됐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되어가는 형국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꽤 이견도 많은 것 같고 네. 지금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이 꽤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국무위원회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김민석 총리,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또 그다음에 김성환 기후 에너지부 장관, 예. 그다음에 김윤덕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안규백 의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네요.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좀 각을 진 그 국민이 누굴까? 네. 이걸 아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미략이란 시청자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글쎄 같지만, 말입니다. 예. 짐작하는 사람은 있지만, 예. 그러니까 미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어떤 이 물밑에서 서로 간에 어떤 뭔가 이 비밀스럽게 오고 간 이야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의원의 답변도 대통령의 뜻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대통령이 과연 이 합당에 대해서 사전에 오케이를 하고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마 이게 국무위원 출신 지금 의원이라 그러면 꽤 핵심 의원일 텐데, 네. 핵심 장관일 텐데 그분들마저도 의문을 가지고 타격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양당 간의 어떤 이 서로 간의 어떤 나눠 먹기라든지, 예. 특히 이 좀 전에 그 위에 나온 게 바로 이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게 공동 대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와 지금 조국 대표 간에 뭔가 어떤 두 사람 간에 뭐 미략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서로 대표해서 뭐 계속하자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아마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글쎄 이 문제가 너무 빨리,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임기가 시작된 지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벌써 이렇게 양당 간의 합당 문제와 또 당내에서 미략 이야기, 타격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다는 것은 꽤 양측의 갈등이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추진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 문자로 좀 드러난 상황인데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이 문자 메시지가 오가게 된, 단초가 됐던 그 발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황운하 의원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조국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당내에서 핵폭탄급으로 터져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과정 관리를 대단히 지혜롭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너무 예민해가지고 서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 분위기가. 근데 황운하 의원이 뭔가 조율하는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조국 대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경고를 했잖아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저 발언 때문에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약간 불편한 기류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불편한 기류라기보다는 국민 보시기에 사실 이 합당이라는 것이 사실상 큰 명분을 향해 가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데 마치 무언가 뭐 지분 나누기라든지 뭐 정치인들과의 사이에 어떤 계산이나 이해관계 득실 여부를 따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가 경각심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각 당이 그 당내 내부 절차를 먼저 걸치는 것이 우선인 것이고, 사실 당끼리의 어떤 뭐 협상이 있었거나 실무 차원에서 뭐가 진행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매우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양당 모두 다 좀 말을 아끼고 또 조심하면서 또 국민들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또 신경 쓰고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사실 이번 합당이 이루어지면 결국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 큰 명분을 향해 가는 것이지, 마치 뭐 정치인들끼리 자리 나누기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당연히 경각심 갖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대표도 관련해서 뭐 엄중하게 이런 경고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뭐 문자에서도 뭐 미략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 부분을 뭐 그 국무위원이 미략설을 제기했다라기보다는 시중이나 또는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해석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정도의 어떤 좀 확인
확인 정도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조국혁신당에서는 오늘 당장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서왕진 원내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거 없는 미략설로 모욕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민주당 내에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그냥 인용만 하긴 했지만 조국 대표도 해당 글을 이제 인용하는 SNS 글을 올렸고 별다른 코멘트는 달지 않았습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저 당내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명청 갈등에 조국혁신당을 끼어들이지 말라. 예. 그러니까 지금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와 또 합당의 그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친명계 의원들 간에 지금 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정청래 대표 간에 뭔가 미략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예. 조국혁신당과 정청래 대표를 한편으로 묶고 이른바 이 친명계가 이 두 진영을 함께 비판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동학 최고님 네.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네. 구자영 부장님 해석이 맞습니까? 명청 갈등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뜻일까요? 네, 뭐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합당을 할 때 서로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큰 정당과 작은 정당이 합치는 건데 큰 대의는 일단 힘을 합쳐가지고 지방선거를 이겨내자.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결국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자라고 하는 것일 텐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당에는 당직자가 있습니다. 근데 당직자의 수가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은 올 수 있고 몇 명은 못 하고 또 몇 명이 온다면 또 몇 명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자리로 또 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예. 또 당원들도 화학적 결합이 돼야 이게 시너지 효과도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든 영남이든 어디서든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이 과정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표를 더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경우에는 서로에게 정말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논쟁, 당내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정당이기 때문에 이견은 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합당에 찬성하는 사람 또는 시기적으로 왜 지금이어야 되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여러 다양한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과 관련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발로 나왔던 이제 공동대표 거기에 대한 반응도 있었는데 강득구 최고위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혁신당에서 조국 공동대표를 거론한 건 유감이다. 내용과 시점 모두 잘못됐다. 아마 지금 이해찬 전 총리 장례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반응 같은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좀 잠잠해지는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면 다음 주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강득구 의원이 김민석 총리와 아주 친하죠. 예. 그죠? 그러면 저 입장은 누구의 입장일까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죠. 그렇게까지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강득구 의원이 이제 친명계이긴 하지만 예.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와 이제 굉장히 밀접한데 사실은 이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일단 지분을 몇 %로 가져갈까요? 뭐 10%, 20%, 30%? 자,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방에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 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건지.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얻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직도 얻어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황운하 의원 입장에서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비례대표지만 원래는 대전이 지역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지역구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지역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조국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몇 개 지역은 우리한테 따주면 본인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빨리 지분 제공받고 우리도 국회의원 직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몇 명 공천하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직 총선 많이 남았는데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그렇죠. 벌써부터 왜냐하면 하는군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벌써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무소속으로 이제 본인이 갔잖아요. 네. 그 지역에 조국혁신당 모 의원이 벌써 가서 사무실을 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런 식이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 합당은 참 아름답지만 밑에서의 합당은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거든요.
그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지분을 내준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합당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과연 공감대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하는 사람은 정청래 대표일 텐데 그러면 앞으로 당대표를 희망하는 김민석 총리가 과연 이걸 받아들일지 아마 강북구의원의 저 이야기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로망이 있다라는 말도 한 터라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밀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메시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분분한 가운데 이렇게 이제 합당 논란 때문에 불거진 당권 경쟁의 갈등, 그 본질에는 명청 갈등이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배후에 바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장에 나갈 의사가 없어서 여론조사 같은 데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누차 했던 이야기인데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욕먹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했어야만 하는 일 했다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당내에 누구와 상의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설계자가 김어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나오는 얘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구자영 부장님, 명청 갈등에 계속 김어준 씨가 등장을 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뉴노말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뉴노말이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출범해서 그 5년 임기 중에 아직 1년도 안 지났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 연말께 나온 그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로 이전하기 전이었는데 대한민국에는 용산 대통령도 있고 여의도 대통령도 있고 충정로 대통령도 있다. 이런 헤드라인이 꼽힐 정도로 지금 범여권을 움직이고 있는 3명의 키플레이어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국민이 선택한 것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고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선택한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죠. 예. 그런데 이 여권 지지층이 좋아하는 이 대표적인 인플루언서인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막강하다. 실제로 보면 그 여권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버에서는 상세하게 이 정책을 설명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쵸. 이러다 보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3명의 대통령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명청 갈등의 기폭제가 된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정청래 대표 단독 결단이라기보다는 혹시 충정로 대통령인 이 김어준 씨의 영향이 또는 입김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김어준 씨 표현을 빌리자면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어준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정청래 대표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여권 성향의 커뮤니티를 좀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는 합당은 김어준 기획 작품인 게 틀림없다. 이런 글이 등장을 하고요. 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김어준 기획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사실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에 뭐 각종 설들이 지금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찬반 의견들 또는 이제 절차 부분에서 지적하는 의견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조금 어수선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대표의 합당 제안 자체가 뭐 김어준 씨의 기획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너무 과한 정치적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대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이라는 되게 중대한 결단하는 데 있어서 김어준 씨가 물론 여권 내에서 빅스피커이고 또 여론이나 이슈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어준 씨 개인이 이런 일들을 기획하고 배후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전 너무 과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안이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절차에 대해 지적하시는 내부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분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당내 의견도 잘 경청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도 잘 살피면서 절차들을 또 순조롭게 매듭지어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이런 뭐 배후설이라든지 또 여러 반대 의견이라든지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오늘 뭐 눈길을 끄는 보도가 하나 나와서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어준 씨가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청래 밀어주기냐 이런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 열렸던 토크 콘서트에는 정청래 대표 간 것 같긴 한데 이 일정이 좀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다고 보시나요? 그 어떤 정권마다 어떤 또 진영마다 스핀 닥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여론을 주도하고 또 어떤 정권의 판을 짜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아마 이제 연결식을 치르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사실은 그동안 보면 여권의 스핀 닥터라고 할 정도로 어떤 판을 짜는 즉 전략가였습니다. 근데 그 전략가의 어떤 역할을 이제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씨가 이어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김어준 씨는 막강한 어떤 팬덤과 또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유튜버의 시청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일처럼 어떤 본인의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실은 여권 핵심 지지층들에게 거의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사실은 이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도 그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왔어요. 다 왔습니다. 그 자리에. 근데 박찬대 의원은 안 왔어요. 당시 당권을 놓고 정청래 대표가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은 안 왔는데 정청래 대표는 왔거든요.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60% 이상의 득표로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점이 지금 묘하게 지방선거 시점입니다. 3월에서 5월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열리는 지방선거 시점이고 또 이때의 어떤 이 새 가시라는 게 사실 8월 달에 있을 당대표 선거와 또 연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대규모로 지금 열면 지지층들의 어떤 결집도가 있고 또 여기에 그러면 누가 참석하느냐. 정청래 대표 당연히 참석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분위기를 띄우는 뭐 그런 전략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는 왜 굳이 지방선거 전에 할까? 그건 아마 8월 전당대회를 두고서 뭔가 어떤 상황을 이루기 위한 저는 그런 목적이 있고 사실은 뭐 저는 제가 이렇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어준 씨가 조국 대표라든지 정청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회동도 했고 또 그러면서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꽤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원도 아닌데 자꾸 연결짓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여의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관측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의 6위였고요. 이제 5위로 넘어갑니다. 단식 후에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은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징계 문제는 일단락 짓고 이제는 지방선거 대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이틀에 이틀 지금 병원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지. 한시 기간만큼 밥을 먹으면 안 돼. 병원에 더 있어야 되는 거지. 통원치료 가더라도 나오겠다고 고집을 부르거든요. 오늘 저렇게 원래 악수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여야 대표인데 마주보고 꽤 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단식을 끝낸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건강을 정청래 대표가 챙겨주는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일단 앞으로 계획된 일정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요. 지방선거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뭐 정부를 당연히 이제 비판을 할 테고 민생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아마 꺼낼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방문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뭐 어제 그 제명 결정으로 일단 그 논란은 일단락 됐다. 더 이상 그 부분은 신경 안 쓴다. 이런 메시지로 저희가 봐도 될까요? 일단 뭐 혼란 상황이 더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대표 등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양상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명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당을 나갔지만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정치적인 행보를 해야 되는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 친한계 의원들을 뵌다든지 여러 가지 당내 화합 내지 추스리는 행위들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단초로 아마 월요일 정도에는 언론을 보니까 서울시장과 그 부동산 정책 관련된 뭐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2월 3일부터는 당장 광역 시도 단체장의 예비 후보 등록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밑으로다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빠른 행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요, 지도부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친한계에서는요, 송원석 원내대표까지도 사퇴 후보군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지도부는 우선 선을 그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최고위원이 당선된 그 이후부터 줄곧 지도부 해체는 없다. 그리고 해체될 수도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선출직을 일부가 사퇴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퇴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퇴를 원하지 않는 그룹도 분명히 있고 판단은 그 지도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도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동안 장동혁 대표 체제에 좀 쓴소리해왔던 양양자 최고위원도 완전히 좀 돌아선 모습인데요. 이동각 최고님. 뭐 아무리 친한계에서 사퇴해라 한다고 뭐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 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일단 문상을 간 것은 너무나 잘했다. 이건 칭찬해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한 함의는 아까도 저희가 최백호 씨 얘기하면서 정치권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부분, 싸우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 어쩌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 해왔던 모습이 민생을 볼모로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또 이렇게 의미도 잘 모르는 그런 단식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함의가 도대체 뭐였는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장동혁 대표 자체가 지난번 이 당권 선거 때,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 때 당시에 윤호개인과 그냥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얼매고 있는 그런 보수 극우 유튜버들에 나가가지고 면접까지 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냥 하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의 주문이 이재명 정부를 이겨라 뭐 이런 게 아니고 한동훈을 쳐내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본인이 정말로 그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언가 어떤 민생 행보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들이 어떤 소구할 만한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내려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계엄에 대한 사과 그리고 탄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절연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게 모든 게 스텝이 지금 다 꼬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활로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을 만나는 콘서트를 열든 아마 본인만의 행보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낼 텐데 정리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로의 자체 내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제 제명 결정으로 다 그냥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당내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으로 당이 더 단단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위원님, 김민수 최고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희망사항이겠죠. 단단해지고 싶어 하는 희망사항이겠지만 글쎄요. 지도부만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심과 어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오늘 아마 전 신문의 일간지들이 똑같은 톤의 사설을 다 게재를 했습니다. 즉 이런 선거를 앞두고 정말 이 자폭 같은 이런 일을 이해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다 일단 개탄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도부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당면한 선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선거에서 본인들 스스로는 단단해졌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은 단단해졌을까요? 지지가? 당신만 단단해지면 그냥 그게 당선으로 이어지나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게 당내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서 배추 들고 양파 들고 해서 국민이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 오히려 국민의 관심은 지금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네. 그다음에 지금 코스피가 5천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오늘은 5,300도 그렇죠. 장중에 찍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오히려 관심이 있지.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뭐 이 민생 이야기가 지금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슈는 지금 대통령이 다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야당을 안 보냐면 야당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석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당내 문제와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문제에 얽매여 있잖아요. 자, 이걸 해결하지 않고 민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한번 써줍니까? 안 그렇거든요. 언론에 안 써준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국민적 관심이 멀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는 계속적으로 뭔가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여론은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특정 계파에 치우쳐 있다기보다는 중도층에 속해 있는 김용태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재신임 투표를 묻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최고의 결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그 굉장히 중요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할 때는 당원들한테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뭐 재신임 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했을 때면 장 대표께서도 체제를 유지하는데 정당성을 얻을 거고요. 재신임 투표에서 만약에 신임을 못 받으면 바로 비대위 가서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제명권을 철회해놓고 만약에 정말 재신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책임을 지시겠죠. 이거 하면은 설전에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이 제안하긴 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저걸 받을 이유는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장현지 부대변인님, 재신임을 못 받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위기인데 굳이 뭐 저런 승부수를 던질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는 투표를 하자라는 제안인 건데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이 제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이 나온 것처럼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 투표를 받는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뭐 득을 볼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만약에 뭐 당원 투표를 붙여서 신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냥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뿐 뭐 거기서 더 나아가는 이익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그냥 어쩌면 그냥 본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당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국민들께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임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투표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불신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야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지도부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장동혁 대표로서는 지금에 와서 당원들에게 투표를 하자라는 이유를 받을 이유도 없고 사실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갈등 양상들을 풀어갈 만한 좀 명확한 묘수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도부가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에 이런 갈등 양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그리고 당장 지방선거 모드로 당이 전환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글쎄요, 과연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라든지 또 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과연 이 갈등의 양상들이 바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소장파 모임에서 지도부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설명하라는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뭐 당원으로 입당한 상태이긴 한데 고성국 씨에 대해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 좀 여쭤볼게요. 같은 논리로 고성국 씨도 당을 뭐 좀 해치는 해당 행위를 했다. 이런 이유로 징계 요구서를 낸 것 같더라고요. 고성국 씨는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것 같아요. 입당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 사유가 있으면 서울시당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죠. 징계 개시 결정이 되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심의해서 만약에 사유가 있으면 징계하면 돼요. 근데 좀 이례적이긴 한 게 현역 의원 10분이 평당원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라 이렇게 또 징계 요구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떤 긍정적 메시지를 줄지 저는 의아하고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유치한가요?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성국 씨의 언행에 대해서 물론 제가 보더라도 저희 당에 피해를 끼치는 언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언행에 대해서는 집어서 진작에 왜 징계 요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없었으니까 안 했던 거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징계 진행이 안 됐으면 저 했을 건가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으로서 당을 위한 것보다는 진영 그 내에서 어떤 계파에 관련된 이익을 앞세워서 계파의 본인 수장격인 분이 지금 징계로 제명됐으니까 그쪽도 당해봐라 이런 식인가요?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잘 안 맞는 것이고 만약에 저게 당의 민심을 위반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진즉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하는 것들은 물론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서울시장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열어서 심의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네. 진행 경과나 시간 선으로 볼 때 다소 좀 이례적이고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줄지는 의문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진작하자면 진작이 아니라 어제 발생한 일입니다. 어제 발생한 일. 네, 어제 아마 이 고성국 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 가면 세 분의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걸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걸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나요? 네. 전두환 네. 전 대통령은 아무런 피해 없이 민주화를 이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오세훈 시장 컷오프하자, 김무성 전 대표 그렇죠. 그것도 어제 뭐 이제 얘기도 한 하고. 것이고,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자라고 한 겁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아시겠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당시에 이제 이 내란죄 관련해서 심판대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사진을 걸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결국은 당을 완전히 이제 옛날에 어떤 이 내란 정당 이런 걸로 사실은 그런 분들을 올리자는 뜻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의 강령이나 당의 어떤 정신에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징계를 신청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옛날 일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즉 고성국 씨는 그냥 일반 당원이라기보다는 당의 최고위원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당원 가입을 받았어요. 네. 당의 사무총장이 직접 생방송에서 전화를 걸어서 축하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당원이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 이런 분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당의 어떤 정체성, 당의 강령과 이런 것들을 위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징계가 나온 것이지 옛날 이야기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해야 되겠죠. 네, 짧게 들을게요. 예. 성국 씨가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례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네. 뭐 누구의 사진을 걸자 말자 어떤 발언에 대해서 그 혐의금 놓고 다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는 풀리겠죠. 언젠간 한동훈 전 대표 사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서로 간의 분풀이용으로 뿐이 저는 안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모든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선거 앞두고 일단 갈등이 봉합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오늘의 5위였습니다. 이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거취도 많이 궁금하죠. 한동훈 전 대표는 세결집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제명 당일인 어제 2월에 있을 토크 콘서트 예매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토크 콘서트는 8분 만에 1,500석 전석이 매진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보니까 김어준 씨 토크 콘서트도 값이 꽤 나가긴 하던데 거기는 뭐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당일인 어제 예매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뭐 2월 8일에 열리는 것 같고요. 좌석표가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지지자들은 예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가격이 너무 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가격은 뭐 책정하는 쪽에서 나름대로 이제 고심해서 정했을 것 같고, 예. 저기 가는 것도 본인들이 이제 결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가격에 따라서 맞으면 가는 것이고 비싸다 싶으면 안 가겠죠. 수요가 있으니까 책정이 되는 그렇죠. 것이다. 최대 수용 인원이 2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뒤에 의자를 다 깔았을 때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자를 만약에 안 깔면 11,000석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지금 인식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이제 대선에 이제
경선 후보자로 나왔었잖아요. 예. 당시에도 굉장히 수분 만에 어쨌든 모금액을 다 채우기도 했었고요. 지난번 12월 달에도 1,500명이 8분 만에 또 매진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움직임이 이 세간에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도 11,000석 정도는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다만 이제 저기서 나오는 내용이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얘기가. 네. 왜냐하면 본인이 제명을 당하는 이 결과를 낼 때도 당내에서 계엄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1년 전에는 국가적인 계엄을 했는데 그것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옹호를 해왔고요. 지금도 거의 떨어지지 못하다시피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와도 제대로 된 어떤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아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판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최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처리가 될 때 이것이 보수가 사실은 가치와 철학으로 그동안 움직이고 그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겼다 본인들만의 잣대를 만들어서 어겼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아마 일생을 보수로 찐 보수로 살아오신 분들에 있어서는 보수의 이 개념 자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플 겁니다. 아마 그런 지점들을 아마 저런 콘서트 현장에서 지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아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어제 제명으로 일단락을 짓고 싶었을 텐데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갑론을박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주말인 내일은요.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집회 때는 한 전 대표가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한 전 대표 일단 선택지를 당장 확정하기보다는 지지 기반을 먼저 다지고 향후 국면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링 안에서는 그러니까 정치력으로는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 못 이기니까 이렇게 한다. 자기가 당권을 갖고 있고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 적다 이렇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 제명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무리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후과가 조금씩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어제도 저희가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일단 가처분 신청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를 좀 하긴 하셨는데 남은 것은 백의 종군을 할 거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할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출마 가능성 좀 높게 보셨잖아요. 네. 일단 아까 이제 비용이 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적용이 받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행사를 여는데 여기서 1원이라도 본인한테 이득을 주면 바로 정치자금법에 걸려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잠실체육관 빌리는 비용이 꽤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비용 이외에 이득을 남겨도 안 되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격이 저렇게 책정이 됐다는 거죠. 대관비가 좀 비싸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제 좀 이야기했지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6월 선거에서 출마가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출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법에 걸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비용이 책정됐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무소속 출마인데 문제는 이제 이 현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오늘 윤재욱 의원도 지금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던데 네. 문제는 이분이 당의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 배지를 이제 그 선거 30일 전에만 떼면 되거든요. 네. 근데 30일 전에 바로 떼면 보궐선거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먼저 이걸 해야 돼. 선거 준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임박해서 30일 딱 채워서 이 배지를 떼면 이제 그 지역은 다 내년에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 보궐선거가 당장 발생을 안 하는 그렇죠. 거군요. 지금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의석이 없는 경우 인천 계양이나 그다음에 이제 아산이나 이런 데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부산이나 대구는 누가 나갈지 모르고 그리고 단 한 분이 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딱 30일 전에 후보 사퇴를 해버리면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에 갈지 아직 이런 것 자체가 그런 어떤 변수 때문에 이제 결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당에서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의원직 사퇴를 늦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럴 건가요?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예. 출마가 예정된다 그러면 늦출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1년 동안 사실은 내년 4월까지 그 지역은 국회의원 없이 그러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당에서 비난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꼼수라고 아마 지적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이건 또 윤기찬 부위원장께 얘기를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친한계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들을 좀 거론을 하면서 보궐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보다는 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사실 무소속 상태에서 본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 친한계, 국민의힘 소속의 친한계 인사들 지원은 받을 수가 없고 좀 한계가 있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거꾸로일 것 같아요. 거꾸로요?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뭐 지원을 다닐 것 같은.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당내에서 이걸 만약에 정치적인 새싸움으로 보는 시각에 의하면 밀려난 부분은 새가 부족해서 밀려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최고위원 선거에서 다수의 최고위원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 확산이 중요하고 본인이 그 정치의 끝은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당권 거쳐 대권 가는 것이 통상의 예인데 나중에 당권 이 본인이 당선이 되면 그나마 본전인데 당선되지 않게 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고요.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장에 무소속 나가라. 그 말은 무소속 나가서 나중에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정치적인 포인트를 쌓아라.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것 또한 사실은 이제 무소속으로 보수 진영에 나와서 상당히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이런 그 오명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전 대표는 그 지원 유세식으로 본인의 새 확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 행보는 계속 관심 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4위였고요. 이제 3위로 넘어갑니다. 네, 김경전 서울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서 어제 16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계좌 세탁 후원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걸로 전해집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성실히 수사에 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점 주로 소명하셨나요?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 건넨 적 있으세요? 전직 서울시 의장에게 금 건넨 적은 있으신가요? 공천 목적으로 금품 건네신 거 아닌가요? 사실 뭐 고액 후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로비와 연결지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김경전 시의원이 그런 과정으로 돈을 건넸던 정황들이 꽤 드러나면서 경찰도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법도 일단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돈을 일단 본인의 어떤 가족회사의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직원들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실수로 내가 0을 하나 더 붙여서 보냈다. 원래 50만 원 보내야 되는데 500만 원을 보냈고 그거를 다른 계좌로 좀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현역 의원들의 보좌관이나 구시의원들의 어떤 계좌였다라는 의혹입니다. 장현지 부대변인님, 이게 만약에 이런 경로로 후원을 했던 게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치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악의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기소가 돼서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엄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본인의 명의, 그러니까 본인이라는 이름 자체를 철저히 지우기 위해서 결국 명의를 세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명의에 이용된 사람들이 지금 뭐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이나 뭐 계약직 직원들이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또 힘이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하라라는 어떤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지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 돈을 나에게 0을 하나 더 붙여서 많이 보내고 또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지 굉장히 찝찝하고 불쾌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탁 자체를 그때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명의를 도용해서 또는 명의를 세탁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계좌를 쓴 것 자체는 굉장히 악질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당연히 이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분들도 조사를 해서 과연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그래서 이 돈이 뭐 민주당 의원들의 보좌관이나 뭐 시의원들에게 갔다라고 하는데 최종 종착지가 보좌관에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그 보좌관들이 같이 있는 의원에게 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 돈을 그대로 보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숨겨야 할 만큼의 돈이었다라고 한다면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굉장히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돈을 왜 보내게 됐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 채널A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건데 강선우 의원의 과거 후원자 목록을 보니까요. 김경 전 시의원과 관련된 인사들이 목록에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서 강선우 의원 측은 후원자들이 김경 전 시의원 권유로 보냈다라고 해서 돌려줬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역구 현역 의원과 뭐 전직이 되긴 했습니다만 시의원의 관계잖아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뭔가 후원을 주고받고 이런 게 원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관행은 아니죠. 저건 합법, 불법을 계속 넘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합법을 가장한 불법,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본인이 어쨌든 서울시의원에서 컷오프를 당하는 건데 그걸 살려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은 은사로 저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서울시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할 때 그 뒤를 어쨌든 강선우 의원이 버텨주니까 실제로 본인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될 수 있었던 측면이 아닌가 싶고요. 평상시에도 꼭 부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차후에 어떤 공천을 위해서 이 평상시에 다른 차명으로 저렇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부를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요. 어찌 보면 좀 창의적이다라는 이제 느낌까지 이제 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불법 여부가 지금 판명이 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수사에서 추가적인 어떤 여부를 좀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저런 부분들은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또 민주당 내부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경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를 4번이나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경찰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바로 있는데 김병기 의원입니다. 오늘도 김병기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동작구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기찬 부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조사는 왜 이렇게 좀 늦어지는 걸까요? 아마 김병기 의원에게 다가가는 사다리를 계속 체크할 겁니다. 네. 실제 그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공천 헌금이라고 일컬어지는 시의원들로부터 돈을 구의원들로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받는 것을 사실 김병기 의원이 알았느냐 여부. 물론 이전에 처벌 예를 보면 알았다고 단정하고 처벌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수사 과정에서는 그거를 다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차남 청탁 관련된 것도 그렇고 물론 직접적 관련 있는 것은 이제 직권남용 이 부분이죠. 모 회사에 취업돼 있는 사람을 본인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 사실 해고하라는 취지의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의혹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난 몰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답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 등을 다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러서 아마 물어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실제 정치권에서 보게 되면 너무 늦죠. 이게 증거를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먼저 불러가지고 먼저 진술을 들어서 진술이 바뀌는 부분을 먼저 방지하고 그다음에 증거 수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힘 있는 분을 가장 늦게 부르게 되면 증거인멸 특히 진술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너무 만연히 늦게 부른다 이런 비판의 관점은 있는 거예요. 1월도 사실 거의 다 끝나가는데 김병기 의원의 소환 조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까지 만나봤고요. 이제부터는 순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하루 가장 많이 검색되고 또 가장 많은 눈길을 끈 이슈 1위와 2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2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우리 정부와 미국의 관세 협상 1차 회동은 결론 없이 끝났고 곧 2차 회동을 연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죠.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But even being nice about it, we've taken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인상은 막으셨나요? 그렇게 뭐 막다 안 막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요. 다시 만나기로 했나요?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가요? 그렇죠.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네, 김정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이고 지금 미국 현지가 새벽이니까요. 뭐 한 몇 시간쯤 뒤에는 2차 협상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관세가 훨씬 더 가파르게 인상을 할 수도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매우 관대하게 했지만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더 높은 관세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현종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다른 나라들을 전부 다 머니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머니머신. 네, 그러니까 돈 주는 기계라는 거죠. 예. 정말 동맹도 없고 뭐 하여튼 모든 나라가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미국이라는 그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지만 정말 좀 치욕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관세 관련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있을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 뭔가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돈은 계속 늦어지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2월 초에 아마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을 내린다고 그러죠. 예.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지금 이민자에 대한 지금 총격 때문에 그 국내 여론도 좋지 않고 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지금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성과 자체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합의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더 압박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서 이제 나토나 이런 데서 반발하고 있다 보니까 예. 또 그쪽하고도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25% 올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게 보면 결국은 이제 또 협상의 기술 같은 걸 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합의해도 끊임없이 아마 이 관세 문제를 일단 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압박을 할 것 같아요. 계속. 예. 결국 우리가 언제든지 안심할 수가 없다. 뭔가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우면 또 한 번 이런 걸 거치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그동안 산업시설이 거의 뭐 망가져서 예.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80%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네. 결국은 여기서 어떤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삼성과의 어떤 갈라 행사에 참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비공개 행사에서 축사를 했는데 대미 투자는 약속한 의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과의 뭐 이재용 회장뿐만이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있었는데 미국이 대놓고 좀 약속한 대로 투자해라 압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어쨌든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재계 인사들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도 관세 얘기가 나왔을까 좀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사실 어제 그 갈라쇼에서는 민간 외교의 장이다라는 얘기가 붙을 정도로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참석자들의 면면이라든지 그리고 저렇게 뭐 악수를 나누는 예. 모습들도 좀 화기애애해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저런 민간의 자리에서부터 물꼬가 좀 튀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자체는 또 굉장히 또 투자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다라고 못 박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 자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트럼프 시대를 뭐 뉴노멀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외교 관례를 전혀 깨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지만 뭐 그 평가는 평가고 지금 현실은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특히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다 지금 차분한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 국익을 가장 최선에 놓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머리를 맞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의 이번 관세 인상 언급 배경과 쿠팡 사태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미국 언론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Thank you. 일단 좀 조사 열심히 받겠다. 국회에서 막 책상 치고 했던 모습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이니까요. 좀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뭐 쿠팡과 관련해서도 좀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쿠팡 사태가 이렇게 좀 종료가 되면 관세 협상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논의할 정도로 아직까지 국민들은 특히나 정부는 만약에 그 이유에 대해서 관세를 갑자기 올린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큰 문제인 거죠. 정부는 일단 아니라고는 했었죠,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산업부 장관이 가서 아직까지는 정확히 뭔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그 저쪽에서 미국 쪽에서 우리가 관세 인상한 이유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습득을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방침은 나왔을 것이고 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저 어조로 볼 때는 왜 관세를 올리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은 하지 못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까 그 이 관세 투자는 의무다라고 했던 부분은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계속 MOU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MOU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저는 반박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관념이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자 미국의 저런 태도가 옳지 않죠. 그러나 이 통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예. 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관련 정보를 파악해서 미리 대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마치 국회에서 특별법을 안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것 또한 저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2차 협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까지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물건을 훔쳐놓고 선처를 바라면 안 되지. 박나래 씨 자택에 들어갔던 이제 물건을 훔친 분에 대한 얘기셨고요. 분산 투자가 성공 비결이네. 전원주 씨의 투자 비결에 대한 댓글이셨습니다. 네, 음식과 물건은 양심껏 팔아야 한다.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은 광장시장에 대한 댓글 주셨고요. 누가 어디서 미락을 했다고? 궁금하긴 한데 이것도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단단해지는 과정 맞나? 흔들리는 과정 아니고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한 댓글을 주셨습니다. 댓글 모두 확인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1위 남았습니다. 곧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에 SNS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캄보디아어로 된 SNS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일단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 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계속 오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한국인을 상대로 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해서 한 경고였는데 SNS에 여러 가지 글들을 올리는데 이번엔 캄보디아어가 등장을 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봤는데요. 패가망신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고 밑에도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네.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우리 한국인 내가 지키겠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국가란 무엇인가, 또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메시지를 내면 아마 뭐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적어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저런 위협 속에서 나를 지켜주겠구나라는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범죄 조직들은 예를 들면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한국인들을 고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지금 한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한국 정부에서 저렇게 패가망신할까 봐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칼을 뽑아들고 이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 엄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지난번도 거의 500억 원대 이상의 피해를 받고 또 869명 엄청난 이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범죄에 가담했던 한국인들을 전원 다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범죄 조직 역시도 그리고 그런 국가에서 그런 범죄 조직을 제대로 소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경각심을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 저는 이것도 눈길을 끌던데 그때 사무실을 이제 갔었을 때 대통령이 여기 표어가 걸려 있거든요.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이게 실제로 걸려 있는 표어인데 이거를 이제 캄보디아어나 동남아어로 번역을 해야지 많이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SNS 글에 캄보디아어가 올라온 거예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좀 솔선수범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여기 표어도 실제로 번역된 걸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번역된 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예.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 망신이다라는 메시지는 사실 캄보디아 범죄자들이나 또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봐야 되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범죄 조직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경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번역해서 뭐 동남아어나 캄보디아어로 번역해서 놔두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그리고 생명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한 것이 나라이고 또 대통령의 책무이고 가장 우선순위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인 SNS를 통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의지에 묻지않게 관련된 어떤 또 실무적으로 또 국민들이 체감하실 만한 그런 또 정책으로 또 보답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왠지 간세 협상 결과가 좋으면 대통령 SNS에 내일 새벽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의 10가지 소식 모두 만나봤습니다.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지 않기로 가닥 잡았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이에서 그 배경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의 저녁 파트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탑1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